안녕하세요. 노년을 쓰는 김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오빠 정말 궁금했어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막상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 눈은 계속 휴대폰만 보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응,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손은 카톡 답장 치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 나오면 그때서야 휴대폰 내려놓고 신나게 떠드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급한 일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만나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휴대폰이 먼저고 내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미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지? 싶은 거죠. 그런데도 입으로는 언니 또 만나요. 오빠 연락할게요 하니까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데 어머 오빠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봤더니 대답은 대충 하면서 자꾸 시계만 봅니다. 발은 벌써 다른 쪽을 향해 있고 눈은 딴 데가 있고 몸은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시간 나면 밥 한 번 먹어요 합니다. 그 말 듣고 진짜 연락하면 답장 안 옵니다. 이런 일 한두 번 겪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불편하고 또 참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행동은 차가운 사람, 겉으로는 나를 아끼는 척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못 본 척하는 사람, 선물은 거창하게 주면서 뒤에선 내 흉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는 다 있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던 거,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던 거, 내 선물은 대충 받으면서 자기 선물은 화려하게 포장해서 주던 거, 단톡방에선 친한 척 하다가 1대1로 만나면 말수 줄어들던 거. 다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설마 그 정도야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오빠 고마워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나, 길 걸을 때 걸음걸이 하나, 사진 찍을 때 표정 하나, 카톡 한 줄 보낼 때 문장 하나, 휴대폰 만지는 습관 하나, 선물 주고받을 때 눈빛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느낀 그 미묘한 불편함, 그 이상한 기분,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머리로는 착한 사람이겠지 생각해도 몸은 이미 이 사람 뭔가 이상해하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때 내 느낌이 맞았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 내 탓으로 돌렸던 것들이 사실은 다 근거가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굴 의심하거나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바라거든요. 그럼 몸이 말하는 신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다루는 습관.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열심히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계셨고요. 다른 한 분은 고개는 끄덕이는데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상대방은 응응, 그랬구나 하면서 카톡 확인하고 인스타 보고 문자 답장 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하시던 분이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보던 분이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왜 무슨 일 있어?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하시던 분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휴대폰 보던 분은 벌써 더 이따가지 그래 하셨지만 이미 마음은 떠난 뒤였습니다.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중요한 연락 기다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다면, 만날 때마다 그렇다면, 그건 급한 일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휴대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2018년 영국 에식스 대학교 앤드류 푸시빌스키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공간에 휴대폰을 놓아두기만 해도 그 대화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룹은 친밀감이 평균 23% 감소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도 19%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31%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대폰을 보는 그 몇 초 동안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 떨림, 눈빛 흔들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말이 아니라 그런 미세한 신호로 전달되는데 휴대폰 보느라 그걸 다 놓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은 듣고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당신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거나 아니면 애초에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이 먼저고 당신은 그 다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휴대폰 같은 건 가방 속에 넣어둡니다. 진동 와도 안 봅니다. 그 사람 눈만 봅니다.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국 휴대폰 다루는 습관은 그 사람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의란 가짜 동전이다. 그것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진짜 부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언니 보고 싶었어. 오빠 만나서 반가워하는 건 예의입니다. 가짜 동전입니다. 진짜 마음은 휴대폰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에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손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알아채셔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휴대폰만 보는 사람, 당신 이야기할 때는 딴짓하다가 자기 이야기만 나오면 열심히 듣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만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 시간은 소중합니다. 휴대폰보다 못한 대접 받으면서까지 만날 이유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 취향. 동네 회식 자리였습니다. 부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깃집에 갔는데 메뉴 고를 때부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나는 삼겹살 싫은데 차라리 등심 먹자 하면서 자기 입맛만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삼겹살도 괜찮지 않아요? 하면 아니, 나 기름진 거 못 먹어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의견대로 등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기가 나오니까 이번엔 이거 너무 질긴데 하면서 또 불평했습니다. 반찬도 이건 너무 짜, 이건 너무 싱겁다 하면서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맛있네요 하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역시 내 입맛엔 안 맞아 하더군요. 밥 먹는 내내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불편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든 자기 입맛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한다고요. 회식 때마다 메뉴 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막상 먹어도 만족 안 하고 나중엔 아예 혼자 따로 시켜 먹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입맛 문제가 아니라 성격 문제였습니다. 2019년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심리학 연구소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음식 선택에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도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500명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과 성격을 분석했는데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사람의 78%가 일상생활에서도 고집이 세고 타협을 잘 못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거부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27%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취향이라는 게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단체 식사 자리에서 자기 입맛만 고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보다 나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입맛, 자기 기분, 자기 만족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전쟁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는 다들 편한 거 먹자,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하면서도 막상 메뉴 정할 때는 자기 싫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나 이거 못 먹어, 나 저거 안 좋아해 하면서 결국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라 했어. 역시 안 맞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절제하지 못한다. 음식 하나 선택하는 게 사소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지, 양보할 줄 아는지, 참을 줄 아는지 말입니다. 음식 앞에서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인생 앞에서도 까다롭게 굽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보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입맛만 고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취향만 내세우는 사람, 메뉴 하나 정하는데 온 식구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밥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생도 불편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배려심이 없는 겁니다. 음식 취향은 그냥 취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더 이상 원래 입맛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입맛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세 번째 선물 태도. 명절 때 친척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오셨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하면서 거창하게 내밀었습니다. 포장도 화려하고 브랜드도 좋아 보였습니다. 받는 분이 어머, 이게 뭐야,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물 준 분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계속 그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제가 특별히 구했어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언니한테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계속 선물 값어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받는 분은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고마운데 뭔가 빚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받으신 분이 답례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떡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주세요 하면서 내밀었는데 그분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아, 예. 고마워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슬쩍 옆에 놓아두셨습니다. 자기가 준 선물할 때 그 신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받을 때는 완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선물 줄 때는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받을 때는 별로 감사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선물은 과대 포장하고 남의 선물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 겉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정도면 대접받아야지 하는 사람 말입니다. 2016년 독일 쾰른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선물 행동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배려는 조용합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건네는 게 진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계속 값어치를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강조한다는 건 그게 배려가 아니라 과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 42% 높았습니다. 반대로 받을 때 시큰둥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장기적 관계 유지율이 29%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받는 건지 말입니다. 선물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주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건 별로인 사람, 자기 선물은 크게 포장하고 남의 선물은 작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불만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선물하는 거 좋아해. 마음 표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받을 때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마음이 중요하지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도 눈은 선물 브랜드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물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랄프 wal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물건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 진짜 선물은 조용합니다.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값어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생각났어요 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중에 더 큰 걸 돌려받으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선물 줄 때는 온 동네 떠들어대고 받을 때는 시큰둥한 사람. 자기 선물은 과대 포장하고 당신 선물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선물 주고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뭘 줘도 만족 못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받는 사람한테 진심을 줄 필요 없습니다. 선물은 마음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소중합니다. 계산하는 사람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진 찍는 습관. 지난주 가족 모임 때였습니다. 다 같이 밥 먹고 나서 기념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나 사진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 언니도 같이 찍어야지 하고 불러도 나는 됐어. 너희들끼리 찍어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겨우 설득해서 함께 찍었는데 사진 찍힌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달려와서 어디 봐봐. 내가 어떻게 나왔어? 하면서 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자기 얼굴만 쭉 보더니 아, 나 이 사진 별로다. 다시 찍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혼자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3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얼굴만 확대해봐. 이 각도로 다시 찍어봐 하면서 온통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나중에 그 사진을 단톡방에 올릴 때였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 감긴 것도 있고 표정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본인만 잘 나왔으면 그냥 올렸습니다. 언니, 나 이 사진 눈 감겨서 다른 걸로 올려줘 했더니 에이, 괜찮은데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기 사진 고를 때 그 까다롭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남의 사진은 대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진 찍을 때는 각도, 조명, 표정 다 신경 쓰면서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찍고 또 찍는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 사진은 아무렇게나 찍고 잘 나왔는지 확인도 안 하는 사람. 단체 사진 올릴 때도 자기만 잘 나오면 그만인 사람 말입니다. 2020년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소셜미디어 사진 업로드 패턴과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자기 사진에만 집착하고 타인의 사진에는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평균 44%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1200명의 사진 촬영 및 공유 습관을 6개월간 추적했는데 특히 단체 사진에서 자기 모습만 확인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 점수가 34%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 찍는 순간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나왔으면 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다들 괜찮아? 다시 찍을까?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나만 잘 나왔으면 돼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패턴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연구에서 단체 활동이나 가족 모임에서 유독 사진 찍기를 회피하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68%는 소속감이 약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에 남는 걸 꺼린다는 건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습관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만 예쁘게, 자기만 멋지게 나오면 되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왔든,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모습, 자기 이미지, 자기 만족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는데도 온 신경이 자기한테만 가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찍자 하면서도 정작 찍고 나면 자기 얼굴부터 확인합니다. 다들 잘 나왔네 하면서도 자기만 잘 안 나오면 다시 찍자고 합니다. 입으로는 추억 남기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도 눈은 자기 각도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진뿐 아니라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수잔 손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려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세상도 자기 중심으로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배경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자기 얼굴만 확인하는 사람, 자기만 잘 나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는 사람, 단체 사진을 올릴 때도 자기만 예쁘게 나온 걸로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당신이 불편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맞춰주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진에서 예쁘게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순간도 소중합니다. 5번째 카톡 스타일. 직장 동료 얘기입니다.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톡 스타일이 참 묘했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딱 4글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도 없고 부탁합니다도 없고 그냥 명령조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 보내도 익십이었습니다.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윗사람한테 보내는 톡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건 언제쯤 확인 가능하실까요? 급하지 않으니 편하실 때 봐주세요. 이모티콘의 물결 표시까지 정성 가득이었습니다. 답장도 바로바로 왔습니다. 익십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그분한테 비슷한 톤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카톡으로 그렇게 짧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최소한 이유라도 설명해야지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후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늘 그렇게 보내면서 남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카톡 한 줄로 끝내면서
남한테는 정중하게 길게 쓰라고 하는 사람. 윗사람한테는 존댓말에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아랫사람한테는 반말에 명령조인 사람. 자기는 익십해놓고 남이 답장 늦으면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대인관계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카톡 스타일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사람일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평균 52%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800명의 메시지 패턴을 3개월간 분석했는데 특히 지위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 사람은 공정성 점수가 41%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톡은 일상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면 대화는 표정 관리하고 목소리 조절하고 분위기 맞춰야 하지만 카톡은 혼자 있을 때 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나옵니다. 윗사람한테 쓸 때는 신경 써서 이모티콘도 붙이고 물결 표시도 넣는데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명령조로 끝내는 사람. 그게 진짜 본성입니다.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답장 속도와 익십 패턴도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에 따라 답장 속도가 달라지는 사람, 즉 중요한 사람한테는 즉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익십하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관계를 서열로 보는 경향이 67% 높았습니다. 답장 하나도 계산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답해줘야 하고 저 사람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렇게 나눕니다. 카톡 스타일은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턱 치켜 세우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거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본심은 카톡 한 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서도 정작 아랫사람한테는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나는 소통을 잘해 하면서도 자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 톡은 익십입니다. 입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면서도 카톡 톤은 상대 지위에 따라 180도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카톡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윗사람한테 보내는 카톡이 아니라 아랫사람한테 보내는 카톡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보셔야 합니다. 윗사람한테는 이모티콘 잔뜩 쓰면서 당신한테는 명령조로 보내는 사람, 자기는 익십해놓고 당신이 답장 늦으면 따지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카톡 한 줄이 그걸 증명합니다. 더 이상 그런 카톡에 정성껏 답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6번째, 걸음걸이. 동네 산책로에서 본 장면입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걷고 계셨는데 남자분이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자분은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보, 천천히 좀 가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자분이 신발끈을 묶으려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가셨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더니 뭐해? 왜 안 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분은 신발끈 풀려서요 하면서
황급히 묻고 또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남자분은 그제야 조금 속도를 늦췄지만 여전히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게 아니라 반 발짝 앞서서 걸었습니다. 또 다른 날 공원에서 젊은 커플을 봤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여자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꽃 구경하려고 멈추면 같이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예쁘다 하면서 같이 보고 다시 걸을 때도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속도도 똑같았고 걸음도 똑같았습니다. 둘이 맞춰가는 게 보였습니다. 걸음걸이 하나로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누군가와 걸을 때 그 사람이 당신 속도에 맞춰주는지 아니면 자기 속도대로만 가는지, 당신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는지 아니면 혼자 계속 가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배려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7년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운동과학과 연구팀이 커플의 보행 패턴과 관계 만족도를 연구했습니다. 함께 걸을 때 서로 보폭을 맞추는 커플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47%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150쌍의 커플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 특히 상대방이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 점수가 39%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 속도가 빠르면 조금 늦추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멈춰서고 같이 가는 길이니까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도로만 걷는 사람은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같이 걷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걷는 패턴도 성격을 드러냅니다. 좁은 길에서도 비켜주지 않고 자기 길만 가는 사람, 뒤에서 느린 사람 있어도 밀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 행동이 58% 많이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는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항상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속도로만 가는 사람, 상대방이 힘들어하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걸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나만 빨리 가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옆 사람은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도 정작 걸을 땐 혼자 앞서갑니다. 천천히 가도 돼 하면서도 발걸음은 빠릅니다. 입으로는 당신 속도에 맞출게 하면서도 몸은 자기 속도로만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걸음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도 그가 다른 북소리를 듣기 때문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려는 가끔은 내 리듬을 늦추고 상대방 북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만 편한 속도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편한 속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이 걸을 때 당신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만 성큼성큼 가는 사람인지, 당신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계속 가는 사람인지, 걸음걸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당신과 진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앞서가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걷지 마십시오. 당신도 당신 속도로 편하게 걸을 권리가 있습니다. 7번째 침묵. 며칠 전 커피숍에서 본 장면입니다. 테이블에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신나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듣고만 있던 분이 몇 번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신경도 안 썼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비슷한 일 겪었는데 했는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아 맞다. 그거 말인데 하면서 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던 분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척만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두 사람이 오늘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분은 응, 그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혼자였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나만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는 상황. 말하려고 하면 누가 끊고 다시 시도하면 또 누가 가로채고 결국 입 다물고 있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하나 보다. 내가 끼어들기를 못하나 보다.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201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대화 중 침묵 패턴과 관계 역학을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침묵하게 되는 관계에서는 대화 주도자의 공감 능력이 평균 41%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300개의 그룹 대화를 분석했는데 특히 타인의 말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끊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36%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다시 내가 듣고 그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습니다. 끊고 가로채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입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건 성격이 조용해서가 아닙니다. 말할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조용히 있을 때 너 왜 말이 없어? 재미없어? 하면서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의 내적 상태를 존중하지 않는 성향이 53%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무슨 생각해? 하면서 부드럽게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 점수가 44% 높았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침묵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빼앗는 사람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대화를 독점합니다. 상대방이 뭘 느끼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서도 정작 대화하면 자기 말만 합니다. 너 생각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면 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이야기 나누자 하면서도 귀는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요.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맞는 말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시간, 정리할 시간, 숨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게 배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건 배려가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알아채셔야 합니다.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 말을 끊고 가로채는 사람, 당신이 조용하면 왜 재미없어? 하면서 압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할 공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도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말도 들려져야 합니다. 그걸 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행동은 차가운 사람,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휴대폰만 보는 사람, 음식 하나 고르는데도 배려심 없는 사람, 선물 줄 땐 요란하고 받을 땐 시큰둥한 사람, 자기만 예쁘게 나온 사진만 고르는 사람, 윗사람한테만 친절한 카톡을 보내는 사람, 혼자만 앞서 걸어가는 사람,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신호는 진짜였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 그 미묘한 거북함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만 친절한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당신을 배경처럼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차갑거나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사람, 밥 먹을 때 당신 취향도 물어보는 사람, 선물 받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사진 찍을 때 당신도 예쁘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예의 바른 사람, 당신 속도에 맞춰 걸어주는 사람, 당신의 침묵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도 믿으십시오. 당신이 느낀 그 감정들, 당신이 보았던 그 신호들 다 맞았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이 사람 뭔가 이상해하고 경고를 보내면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냉정해져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당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한테만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는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